만약에 지금 수중에 한 3,0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실 건가요? 오늘은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이라면 이 돈으로 어떤 주식을 살지 그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네, 버핏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CEO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지금 포트폴리오도 여전히 그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볼 세 가지 주식은 언뜻 보면 이게 버핏 스타일이 맞나 싶거나 심지어 좀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명확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숨은 그림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기업들이 단기적인 시장의 유행이나 그런 소음 너머를 보는 버핏의 접근법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에요. 그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장기적인 경쟁 우위에 집중하죠. 이게 바로 그가 항상 강조하는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이고요. 맞습니다. 이 경제적 해자라는 게 중세시대 성을 보호하는 해자처럼 경쟁사들이 쉽게 못 넘어오게 하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브랜드 파워가 될 수도 있고 기술력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오늘 기업들이 각자 어떤 해자를 가졌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못 보는 의외의 수익 구조는 뭔지 이런 거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사실 저는 목록 보고 아마존에서 제일 놀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버핏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술주를 피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왜 아마존은 예외를 둔 걸까요? 그게 바로 핵심을 짚은 질문이에요. 역하고 또 검증된 소비자 생태계로 파악한 거죠. 소비자 생태계요? 네. 숫자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와닿아요. 미국에만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2억 명이 넘고요. 2억 명이요? 전 세계적으로는 3억 명 이상의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요. 와, 2024년 한 해에만 이 고객들한테 5,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0조 원이 넘는 상품과 서비스를 팔았고요. 이건 웬만한 나라 1년 예산을 훌쩍 넘는 규모죠. 3억 명의 충성 고객이라니 정말 거대하네요. 그런데 버크셔 포트폴리오에서 아마존 비중이 1%도 안 되는 한 24억 달러 규모로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 투자는 버핏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그의 투자 매니저 중 한 명이 결정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걸 버핏의 생각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실제로 버핏 본인도 이 투자가 자기 결정이 아니었다고 인정을 했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이 결정을 슬민했고 심지어 더 일찍 사지 않은 걸 후회한다고까지 말했다는 점이에요. 후회한다고까지? 네, 이건 버크셔 해러웨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버핏의 핵심 원칙은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기회는 놓치려고 후계자들이 시야를 넓히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버핏이 아마존을 높이 평가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궁금한 부분인데요. 우리 대부분은 아마존 하면 그냥 문 앞에 택배 상자 가져다주는 전자상거래 회사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수익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맞아요.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아마존 웹 서비스, AWS입니다. AWS요? 네, 아마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은 여전히 전자상거래에서 나오지만 영업이익의 약 60%는 이 AWS에서 나와요. 60%나요? 네, 심지어 2025년 첫 3분기 동안 이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18%나 성장하면서 회사 전체 영업이익을 13%나 끌어올렸어요. 와, 이게 이름은 웹서비스라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디지털 공간의 건물주, 그러니까 임대업이랑 같아요. 임대업? 네, 한번 고객을 유치하면 안정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아주 예측 가능한 사업이죠. 이게 바로 버핏이 사랑하는 이해하기 쉬운 사업의 전형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버핏 눈에는 이게 복잡한 코드로 가득한 기술 기업이 아니라 하나는 거대한 소비자 제국이고 다른 하나는 꾸준히 월세 받는 디지털 부동산.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개 강력한 성장 엔진을 가진 우량 기업으로 보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2025년 초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주가가 한동안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그랬죠. 그것도 버핏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었을 거예요. 가치 투자자한테는 좋은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최고의 기회였던 셈이죠. 그는 아마존의 기술이 아니라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그 압도적인 경제적 해자에 투자한 겁니다. 아마존은 이제 보니 버핏 스타일의 투자처로 이해가 되네요. 근데 다음 회사는 정말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어요. 네, 뭘까요? 바로 맥주 브랜드 코로나랑 모델로의 모회사인 콘스텔레이션 브랜즈인데요. 컨스텔레이션?
최근 갤럽 조사를 보니까 미국 내 주류 소비량이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던데 이건 완전히 흐름을 거스르는 투자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핏이 시장 흐름을 잘못 읽은 건가? 아니면 혹시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네네. 버핏의 계산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숨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프리미엄화 경향입니다. 프리미엄화요? 네, 사람들이 술을 예전보다 덜 마시는 건 맞지만 한 번 마실 때는 콘스텔레이션이 가진 모델로나 코로나 같은 좀 고급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양보다 질. 그렇죠. 양보다 질을 택하는 소비 패턴의 변화를 읽은 거죠. 프리미엄화 경향은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술 자체를 덜 마시면 결국 전체 시장이 줄어드는 건데 고급 브랜드 몇 개만으로 그 하락세를 다 만회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정이 두 번째 계상으로 이어져요. 지금의 소비 감소가 영구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기적인 현상이라는 믿음이죠. 주기적인 현상이다. 네, 제프리스 투자은행의 설문조사를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요. 사람들이 술 소비를 줄이는 이유가 건강에 대한 우려보다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적인 이유가 훨씬 더 크다고 답했거든요. 아, 돈 때문에. 그렇죠. 이건 일시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이지 주류 산업 자체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분석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좀 나아지면 다시 맥주를 찾게 될 거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네,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도 비슷한 침체기가 있다가 다시 강하게 반등한 전례가 있죠. 아, 그렇군요. 특히 이 분석에 신뢰를 더하는 게 경쟁사인 몰슨 쿠어스의 CEO 개빈 해터슬리의 발언이에요. 경쟁사 CEO요? 네, 그가 업계 부진이 주기적인 현상이라고 공개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업계에서 굉장히 솔직하고 직설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자기 회사도 힘든 상황에서 경쟁사까지 포함한 업계 전체가 곧 회복될 주기적 침체에 있다고 말한 거죠. 이건 상당한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경쟁사 CEO의 입에서 나온 분석이라니까 더 신뢰가 가네요. 모두가 비관적으로 보고 주가가 떨어질 때 산업의 본질적인 힘이랑 장기적인 회복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 그렇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버핏의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그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과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면 주류 소비는 자연스럽게 다시 살아날 거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콘스텔레이션의 모델로 에스페셜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맥주 브랜드 중 하나거든요. 아, 정말요? 네. 불황에도 잘 팔리는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1등 기업의 주식을 산업 전체가 저평가받을 때 싸게 사 모으는 것. 이보다 더 버핏다운 투자는 없죠. 자, 이제 마지막 주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버핏 포트폴리오에서 6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말 거물급 투자예요. 네, 뭘까요? 바로 석유 및 가스 기업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입니다. 아, 옥시덴탈. 버크셔가 이 회사 지분을 무려 27%, 약 12억 달러어치나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친환경 에너지, ESG가 미래라고 외치는 시대에 왜 버핏은 화석연료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이 투자는 버핏과 그의 팀이 2022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던 현실을 직시했다는 걸 보여줘요. 어떤 현실이죠? 바로 신재생 에너지가 미래인 건 맞는데 그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라는 점이죠. 아, 우리는 종종 언론에서 말하는 장밋빛 미래하고 실제 현실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간극이 있다는 걸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라. 혹시 그걸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왠지 그냥 감에 의존한 투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물론이죠. 가장 강력한 근거는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최근 보고서에서 나와요. IEA 보고서요? 네, 이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이 정점을 찍고 영구적인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점, 이른바 피크 오일이 2050년이 되어서야 올 거라고 해요. 2050년이요? 네, 지금으로부터도 거의 30년이 남은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점을 찍은 후에도 소비량이 절벽처럼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와, 2050년이라니 생각보다 정말 머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건 앞으로 최소 수십 년간은 석유를 시추하고 정제해서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런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점진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인 거죠. 그리고 이 투자는 단순히 주식만 산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버핏은 옥시덴탈의 CEO인 BT 홀럽의 리더십을 아주 신뢰하고 있어요. 그녀가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거라는 강한 믿음이 깔려있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석유 산업은 유가 변동에 따라서 실적이 막 널뛰기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불안정성은 버핏이 싫어하는 요소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버핏은 그 불안정성까지 통제할 수 있는 산업의 구조적 특징을 본 거예요. 구조적 특징이요? 네, 석유 산업은 역사적으로 공급 과잉으로 유가가 떨어지면 오펙 같은 카르텔을 통해서 생산량을 줄이면서 스스로 가격을 회복시켜 왔어요. 아, 즉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을 방어할 능력이 내재된 산업이라는 거죠. 이 투자는 친환경 미래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 미래로 가는 아주 길고 험난한 전환기 동안 세상이 여전히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투자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아마존,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이 세 가지 선택을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를 찾은 것 같아요. 오, 뭔가요? 바로 속도에 대한 버핏의 남다른 통찰력이네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아마존 투자는 기술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의 힘을 본 것이고 그렇죠. 콘스텔레이션 투자는 단기적인 소비 감소라는 소음 너머에 있는 경기 순환의 주기와 소비 패턴 변화의 속도를 읽어낸 거죠. 네네. 그리고 옥시덴탈 투자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실제 속도가 얼마나 더딘지를 냉정하게 평가했고요. 결국 이 세 가지 투자는 모두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대한 버핏의 거대한 베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기술, 소비 습관, 에너지 이 모든 게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는 그 변화가 우리가 막 흥분해서 떠드는 것보다 훨씬 더디고 점진적일 거라는 데 돈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투자자라면 세상의 빠른 변화와 느린 변화 중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어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